아침 저녁으로 정말 춥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린 딸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한 비정한 엄마가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6일 밤 10시쯤 한 30대 친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 자신의 4살 난 딸을 버리고 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이 게다가 영하 1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세상에. 다행히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한 행인이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하면서 아이는 경찰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는 친부에게 보내고 아이를 버리고 간 친모를 특정을 해서 다음 날 체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영하 1도 가까이 되는 날 세상에 4살 딸을 세상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도로에 놔두고 저렇게 가버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이 여성 혼자서 벌인 일은 아닙니다. 공모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개월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20대 남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과 6일을 공모하게 된 건데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성이 아이를 갖다 버리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함께 만나서 아이를 유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친모의 어이없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이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누군가 데려다가 키우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로에 아이를 내버려두고 왔다고 합니다. 모성을 저버린 그야말로 비정하기 짝이 없는 엄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요. 지금 저희가 그림 보여드리는 이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왜 보여드린지 짐작하셨죠? 이 친모라는 사람이 4살 딸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길바닥에 내버려둔 장소가 여기예요. 딱 봐도 인적이 드문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이 찾든가 말든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놔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게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어서 세상에 누군가 데려다 키우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버렸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람의 입에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남녀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나 싶은데 두 사람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지는 2달 정도 됐는데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하. 이 연하남은요, 평소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남성의 차량을 통해서 범행이 저질러졌습니다. 하원하던 딸을 태운 다음에 월미도와 강남을 거쳐서 경기 고양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후 이렇게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아까 보셨던 그 도로입니다. 거기에 아이를 내리게 했는데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둘의 행적이 더욱더 어이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를 유기한 후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서 숙박을 했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결국 두 사람의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배가 아파서 난 딸을 저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그날 처음 만난, 물론 2달 전부터 뭐 게임 채팅을 통해서는 알고는 지냈다지만 그날 처음 만난 20대 남성하고 숙박업소를 가요? 그런다고 딸을 길바닥에 버려요? 누가 데려가든 말든 키우든 말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두 사람 구속영장 신청됐고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살 딸아이 왜 도로 위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날도 추웠는데 딸아이 걱정 안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딸을 어쩌려고 그러신 거예요? 딸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해요. 좀 남편분하고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으셨나요? 네. 왜 안 좋으셨죠? 술만 먹으면 술고장 부리고. 예, 그 4살 여아 이렇게 엄마가 거기에다 내버려 두는데 왜 안 말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 축구한데 왜 찾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만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떠올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욕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친엄마라는 사람 방금 말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 남편 탓을 합니다. 그냥 아이 아빠 탓을 합니다. 술 먹으면 행패 부렸다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하 남자랑 만나서 숙박업소 간다고 아이를 버려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연하 남성, 20대 남성이라는 사람 아주 기계적으로 최재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다 정말 사람인가 인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이 추운데 밖에서 혼자 버려졌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 아래서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세상에. 저렇게 지금 저 길에다 버려놓고 왔으니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세상에. 아니 저 두 사람의 생각은 대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세상에. 정도예요. 아니 그리고 본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가 거추장거리가 됐습니까? 부담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대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자기가 자식으로 낳은 아이를 저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남성도 그래요. 만약에 여성이 저런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그게. 네. 그리고 빨리 집에 돌려보내야죠. 지금 맞아요.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 핑계를 대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술 행패 행패 부리는 건 잘못될 수 있죠. 그건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이를 버린 이유입니까? 아하. 더 아이를 보호해야죠. 그러면 네. 본인이 못 키우겠으면 국가기관에 뭐 얘기를 하든 도움을 요청하든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게 엄마로 저렇게- 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 두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정신 똑바로 차릴 때까지 조금 더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다행히 아빠에게 인계가 돼서 아빠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빠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저 말은 순전히 엄마의 주장, 저 남편 아내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행패 부렸다는 것은 그냥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 그 전에 경찰 일단 아이를 친모로부터 분리해 전문기관이 보호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의문투성입니다. 길거리에 유기를 한다. 아동학대 형태로서 다소 극단적입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유기에 이르렀는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또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고 별거 중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고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떠나 나오면 될 것을 왜 굳이 나서서 유기를 하기에 이르렀는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울러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날 처음 본 사람과 공모를 한다? 뭘 믿고? 이 점도 상당히 의문인데다가 그러네요.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있어서 아이는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감행한다면 곧바로 검거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범행을 감행하였다. 많은 의문점이 남는 사건입니다. 아하. 경찰도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도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목이 터져라 엄마 아빠를 외쳤겠죠. 다행히 정말로 고마우신 행인분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아이는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키우다가 힘들면 그냥 버립니까? 물건이에요, 아이가.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로 엄마랍시고 부모랍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앞으로 이 엄마란 사람과 그 내연남이란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백화점 3층 매장의 천장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장 내부 천장의 석고보드가 직원들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지면서 세상에. 직원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이구.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백화점 문을 연 지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었고 매장 진열대 위로 천장이 내려앉아서 큰 피해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화점 전체 천장은 아니고 특정 지점이라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백화점 천장이 무너진 직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네. 일단 백화점 측은 사고 직후 고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고 해당 매장의 영업은 중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매장에는 피해가 없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안내 방송은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마 어제 백화점 천장이 무너졌다, 붕괴됐다는 뉴스 속보 접하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오늘 그 백화점 간다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백화점요. 개장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 백화점입니다. 관련해서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아까 봤거든요. 특별하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 보고 나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때 그 사건이 떠오르기는 했는데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선 한번 주변 상황 보고서 오게 되었어요. 네, 솔직히 걱정되긴 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천장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이번 일로 권상희 평론가님 자연스럽게 우리가 1994년이었는가요? 그날의 이 붕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이 백화점에 상당히 자주 가거든요. 뭐 여의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원인을 진단하기는 소방서 관계자가 매장 가정 안쪽에 있는 석고보드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천장 마감재들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때 석고보드 위에 합판을 붙이면서 무게 하중이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발생한 매장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백화점 내에 입점하는 매장의 시공업체는 개별 매장이 직접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소방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밀 조사를 했더니 일단은 저렇게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백화점 이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천장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층에 대해서 정밀 안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요, 최재문 교수님. 예. 후진국형 사고예요. 개장 9개월 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최근에 문을 열었어요. 2월에 문을 열었고요. 이 백화점이 왜 유명하냐면 단일 백화점으로서 가장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자체로 가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 27,000평이거든요. 지상 6층, 지하 6층에 그런 건물로 구성돼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백화점이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만 판매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센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기 그냥 물건 사러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운동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찾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천장이 저렇게 무너졌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제가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저 안에 매장에 이제 그 개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또 하잖아요. 자기 그 상품이나 아니면 제품과 관련되게 그 과정에서 아마 인테리어 작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저 인테리어 작업을 했던 업체는 저것만 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저 어떤 영향, 저 무너진 영향이 다른 매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는 전층에 있는 모든 그 매장들 위에 천정을 다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에는 손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저 사고로 건물이라는 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고로 다른 층이나 다른 지점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차제에 이 부분 정밀 진단을 통해 정말로 이상무 판정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하시는 것도 고객분들을 위하고 시민분들을 위하고 더 큰 사고를 막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대선이 이제 두 자릿수로 딱 접어들었습니다. 99일 남겨놨는데 세상에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어허.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허.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행사라든지 라디오 인터뷰까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어허. 당대표가 임박한 공식 일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그렇죠. 또 최근에 선대위가 이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일이라든지 또 충청 방문 일정을 뒤늦게 통보한 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당대표 사퇴를 포함한 중대 결심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준봉 교수님 예. 보세요. 특히 언론사가 이 주최하는 행사는 뭐 요즘 대선 국면이니까 대선 후보 또 그리고 당대표 VIP급 인사들을 모시기에 아주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쟁쟁한 네로라는 지금 거물급 정치인들 다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이 행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1시간 전에 그 해당 언론사 측에 이유도 보세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겠습니다. 사실 결례긴 해요. 그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가기로 해놓고 안 간다, 못 간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패싱 문제 아까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2번의 행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맞아요. 공동선대위원장. 그런데 선대위원장한테 선대위 회의 내용도 얘기도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충청권 가는 문제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하다고 느껴진 거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자, 이수정 교수 관련해서 물론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네. 차치하고라도 절차상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윤석열 후보는 그날 임명해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후보가 일단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대표고 선대위원장인데 나한테 이런 뭐 상의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좀 묻는다든지 아니면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가능한 한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분위기로 보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원톱 체제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조언이랄까 아니면 의견 자체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표출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뒷부분에 관련 얘기를 통해서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진짜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일신상의 뭐 감기 몸살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이 참석 못하겠습니다. 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참석 못한 게 이준석 대표가 전날 밤에 올렸던 SNS 글과 연계되면서 뭔가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 오후 7시 55분 이준석 대표의 SNS에 그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이번에는 이모티콘 옆에 소문자 P가 붙는데 이 소문자 P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B를 쓸 때는 엄지척, 좋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P는 거꾸로인 거죠.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의미인데 근데 또 이모티콘을 보면 웃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중이 실린 건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곧바로 다음 날 일정 취소라는 강수를 띄운 겁니다. 야, 이거 안지윤 기자님 해석을 들으니까 더 알쏭달쏭한데요. 벌써 7시 55분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웃어요. 뭐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왜냐하면 저 이준석 대표 SNS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에 엄지손 이번에 아무 말도 없이 묻는 모양에다가 영어 소문자 P. 근데 이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실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에 반대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 뜻이랍니다. 와, 이렇게요? 어쨌든 뭐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 잘 보입니까? 네네. 요렇게. 네. 이렇게 이런 뜻이랍니다. 저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게 더 알려지면서 이거 뭔가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궁금증을 더 자아내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오늘 뭔가 궁금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대선이 후보 중심이라지만 그래도 선대위의 엄연히 직책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제1야당 당대표가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전면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당연히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관련해서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일단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따라붙어요.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했더니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뭔가 알쏭달쏭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제 술 많이 드셨다던데 기자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시체말을 벙쪘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당대표가 술 먹었다고 지금 일정 안 나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인데 100번 양보해서 전날 과음으로 조금 일어나기 어려워서 버거워서 아침 일정 정도는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고 쳐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당에서 이런 입장을 냅니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오전 일정 정도만 조금은 늦추면 되는데 보세요. 당이 뭐라고 하냐. 금일 이후 오늘 나온 거예요. 금일 즉 11월 30일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 취소합니다. 당 관계자 등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즉 당대표실 거치지 않고 나간 일정 또는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잖아요. 오전 정도는 패싱할 수 있는데 일정을 저녁 일정까지 다 취소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했죠. 충청에서 청년들과 가진 토크쇼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그분 없으면 선거가 윤석열은 끝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발언에 주목하냐면 권상희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저 발언이 있었고 이후에 인터넷 기사로 막 떴어요. 그러고 나서 저 기사에 이준석 대표가 뿔났을 것이다 이런 뭔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뿔난 지점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의 뿔이 나 있을 텐데 그래요? 일단 저 발언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왜요? 들어요. 킹메이커 뭐 국민이 당연히 유권자니까 킹메이커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라고 얘기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킹메이커가 국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참고 처리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김종인 위원장 더 이상 필요 없어요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요. 네. 이 발언이 이준석 대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왜 있냐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최측근이라고 분류될 만한 인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개인 플레이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에 함께 있을 때 두 사람이 정치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 사실 이 두 사람을 맞닿게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 꾸려진 모습을 보면 중진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김병준 위원장 원톱 체제가 됐고요. 이 불만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네.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해서 전투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우려된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것. 뭐 이 발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허, 네. 진짜 권상희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모셔와야 된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이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김병준 지금 원톱 체제입니다만 그 전투력에 의문이 있다. 이거 항상 뼈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틀어지고 물론 지금 완전 결배라고 평가하기 이릅니다만 상당히 지금 냉각기가 가속화된 거는 그 사달이 된 게 윤핵관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윤핵관이 대체 뭡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윤핵관이 뭡니까? 윤핵관이 뭐냐면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캠프에서 일하는 분들 네. 그분들 중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측 네.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 참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있죠. 저 안에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쌓여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 가려면 그분들을 일단 좀 빼라. 한때 그래서 뭐 파리 때 하이에나 뭐 그런 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분들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측근을 그러니까 예전에 경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측근들 그 윤석열 후보 가까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선 후퇴하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신선함도 보여주고 참신함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 올드보이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그분들이 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열심히 모시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고 한편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어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캠프 안에.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핵심 캠프 관계자들이 상황이다. 뭐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 김동인 위원장에 대해서 뭐 너무 정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는 것을 막은 사람이 결국은 핵심의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다. 네.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고 본인은 그게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상당히 격분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일부 기자들이 회의 끝나고 따라붙었을 때 아유 어제 술을 많이 좀 드셨나 봐요. 한 게 정말로 물론 저희가 알아봤더니 진짜 어제 초선 의원들과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저희가 확인했어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저녁 자리가 있긴 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사실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유 어제 좀 술을 많이 자셨나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그게 정말 이유일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 정도면 정말 몸이 버거우며 힘들면 오전 일정 정도는 조금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할 수도 있다 쳐. 근데 저녁 일정까지 다 참석 못한다? 이게 과연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애써 이 부분을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당히 격분해 있어. 앞서 보셨죠? 이젠 대놓고 공작질한다. 권상희 평론가는 이거는 한 당의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그냥 나 기분 나빠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 그걸 넘어선 수준 같아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부터 불거진 문제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 없는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패싱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중진 의원들 가운데 뭐 이건 정확하진 않고 지금 권경의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에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합류를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이 설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네. 이 설을 진화하는 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불리한 건 당 자체라기보다 이 대선 국면에선 후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당대표를 통해서 직접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가 될 만큼 이 분란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저는 사실 뭐 이건 저의 입장을 전달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봉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추정, 추론,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술 먹었다고 한 당의 대표가 일정을 취소했을까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무게감 보세요. 아무리 대선이 후보 중심이라지만 제1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바로 이준석 대표가 겸하고 있어요. 그런 이준석 대표를 앞서 여러 차례 뭔가 패싱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니 이준석 대표 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가. 저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따돌림 당한다. 선대위 내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다. 일각에서는 중대 결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자 당대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맞이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한 상황인데 혹시 연락을 하는
하시거나 뭐 관련 소식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건 글쎄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또 공개 일정은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그만둔다고 하면 선대위를 꾸려나갔을 텐데 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선대위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문이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잘 하는 것뿐이고. 최준봉 교수님 보시기엔 자 정치는 사실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이 예술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금 답변의 어떤 분위기나 태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같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뭐 설득하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하. 왜 마지막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선대위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어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가정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그다음 답변.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또는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할 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데려와야 된다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고 연락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답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선대위 내부에서 계속된 잡음이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런 어떤 이 기자가 이건 물어볼 때는 이런 패싱 문제의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제3자 관점에서 남의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문제의 초점은 사실 본인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예요. 물론 뭐 본인 밑에서 일하는 측근들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후보가 그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이걸 봉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제3자적 관점에서 나는 관심 없고 내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대표를 사퇴하거나 상임선대위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면 정치 구단이나 이런 분들 뭐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은 그걸 좀 숨기기도 하고 가능한 한 좀 잘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니까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저희가 알아봤더니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렸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는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자신의 친구이자 복심이라 불리는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일정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이유와 내용을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 모르긴 몰라도 권상희 평론가님, 당의 후보면 여러 채널로 왜 오늘 정말 이준석 대표가 중요한 아침 행사부터 나타나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지 이래저래 보고는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성동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과한 음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까?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뭐가 원인이 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잠행을 하고 있는지 알 텐데 언론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지금 일단 당대표 그리고 선대위에서 아주 중책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아봐라.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2030 세대에 정치적인 효능감을 줬던 인물이에요. 당대표,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선인 정치인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30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인물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열렬한 지지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2030 세대의 지지를 누가 흡수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화할 건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아봐라, 뭐 어떻게 해결해봐라, 직접 찾아가봐라 이렇게 지시할 게 아니라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두 사람이 서울대에서 이 청년들과 이 토크 쇼를 가지고 신림동 먹자골목을 깜짝 방문한 거예요. 저렇게 다정하잖아요. 같이 시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거 저 영상 보고 지금 상황 보면 진짜 거짓말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삐걱거리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늘 훈수를 두고 계시는 분도 이 사안에 대해서 빼놓지 않으셨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 청문 홍답 코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짧은 답글만 달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 돼서 대선을 치러내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아이고. 당내에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죠. 벌써 자리 싸움이나 하니 참 한심하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 평소 자신의 생각을 이 기회에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당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선대위를 성토하고 나섰는데 김태우 의원은 차포 떼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 대표까지 설 자리를 잃으면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우리 당의 필승 공식은 청년과 중도 확장이다. 이 대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이야 늘 윤석열 후보 또는 지금 선대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런다 치지만, 권상희 평론가님, 당의 중진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분위기네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전 위원장을 모셔오길 가장 강력하게 희망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선거 대책,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고 원톱 체제로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지금 초기의 모습은 김병준 위원장의 원톱 체제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짜두었던 전략이 다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자맹은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어떤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이 1대1을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 측 측근들에게 대한 경고 메시지, 경고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갈수록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첨예해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이른바 시쳇말로 뿔나게 하는 대목은 또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이수정 교수를 선대위에 영입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보 측에서 이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정 교수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제도가 돼야 한다였는데 우연히도 강력범죄의 피해자 80%가 여성이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가 곧 여성의 보호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돼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자신은 여성만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자신의 영입을 반대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직접 설득할 생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래요?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여성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요, 공동선대위원장에 일단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저간의 상황, 특히 이준석 대표의 상황 관련해서도 인터뷰에서 입장 밝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그럼 좀 설득을 하고 대화해 볼 생각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네,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뭐 옆에서 너무 잘 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최근에 20, 30대 남성들이 경쟁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당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옆집에서도 뭔가 쓴소리가 전해져 오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쓴소리를 던진 사람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현 대변인은 일단 이수정 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제살인 변론을 보고 국민의힘 합류를 결심했다라고 이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하. 이 내용을 링크를 걸면서 솔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나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의 변의 이런 거라고 한 것에 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몇 년 뒤에 총선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이거 지금 좀 센 발언이긴 해요. 센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수정 교수를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죠. 뭐 이수정 교수가 앞으로 국회의원 하실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거죠. 네.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이수정 교수가 지금 뭐 본인은 이재명 후보의 교제한 그 조카 관련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다고 계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뭐 이제 그건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수정 교수가 뭐 어떤 의도로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고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이수정 교수가 들어와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이수정 교수 그 본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간의 충돌로 이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의도로 들어왔든 어쨌든 이게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국민의힘 전체 대선판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으로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은 정말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서 지금 상당히 살얼음판 걷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뚜벅뚜벅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2박 3일간 충청권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그 조부가 8남매 데리고 이 연기로 오셨대요. 저희 부친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셨던 이 세종시를 D-100일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그 부친부터 아버지부터 한 500년간 살아온 지역입니다. 500년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까지 논산군 노성면에서 계속 배를 이어서 500년간 살아오셨고 할아버지가 지금 세종시인 연기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돈을 좀 버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뭐 조선왕조 500년도 아니고 뭐 500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부친, 조부, 충청권 고향 그런 인연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아하. 일단 뭐 아버지가 알려지다시피 충남 공주가 아버지의 고향이죠. 근데 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서울시 하면 사실 뭐 지역색이 있는 곳이라고 볼 저희 수 없죠. 부친이시군요.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네.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을 충청권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제 세종 밀마루 전망대를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서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네. 함께 동행한 사람 김병준 위원장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 세종시 설계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했었고 그랬군요. 또 세종시에 직접 이 총선 과정에서 출마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집안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부친이 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합니다. 충청과 부친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이제 충남 공주가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정치적 고향이 따로 없어요. 서울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정치적 고향을 충청권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자주 언급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충청 일정을 이어가면서도 이들과의 만남을 빼놓지 않았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굽니까?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윤 후보는 요즘 연일 2030 세대 표신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행사 일정도 어제 대전의 한 카페에서 연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 제목도 With 성렬이 형입니다. 성렬이 형. 윤 후보가 이날 다른 일정으로 1시간 정도 늦게 현장에 도착해서 사과를 하고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허. 청년들을 향해서는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인데 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연신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와 청년들 정치 현안은 물론 일상생활에 대한 증문즉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하.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부른 퀸의 명곡이 정말 많죠,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아마 우리 후보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4.3인가가 만점이었고 네. 한 3.7부터가 A면은 거의 B제로 B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냐? 혹시 후보님께서는 찍먹인가 부먹인가? 저는 구워서도 안 먹고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예, 볶아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고. 간장에 찍어 드세요. 권상희 평론가님, 물론 일각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 청년층과 나눈 대화 내용이 깊이가 없고 너무 신변 잡기적이라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근데 마지막에 탕수육 부먹 찍먹에서는 간장 찍어 먹는다는데, 근데 혹시 이게 무슨 좀 의도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치인의 발언은 뭐든지 다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특히 대선 국면이니까 아하. 발언을 한다고 해석을 하면 네. 부먹표 내지는 찍먹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내가 부먹이라고 얘기하면 찍먹표가 나를 뽑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간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입맛으로 따지면 개성 있는 입맛인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야, 듣고 보니까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즉답을 피해가, 물론 나름대로는 재치 있게 피해갔다 할 수도 있는데 즉답을 피해간 질문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국지 연예인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삼국지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봤던 여러 차례 봤던 영화와 그 책이 생각이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러시아 혁명 그 직후의 그 역사와 이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그때는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삼국지 읽어봤다면 개인적 좋아하는 인물에 물어봤는데
약간 동문서답식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지적 수준까지 언급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닥터집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계속 닥터집하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옆에 있던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삼국지는 답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계속 닥터집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삼국지를 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종합적인 지적인 수준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윤석열 후보도 어제부터 이렇게 2박 3일 충청권을 훑으면서 표심 잡기 중원 공략하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상당히 주목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바로 인재 영입 1호를 직접 손수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우리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보도 자료로 확인되겠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짧지만 17년 동안 국방과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 일하고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 인재 영입 1호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영입이 된 서경대 조동현 교수는 군 출신이자 우주산업 전문가입니다. 또 30대 워킹맘이기도 한데요. 이 조동현 교수는 육사를 졸업하고 경희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복무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은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및 미래국방기술 창업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군 생활에 일단 브레인 역할 좀 많이 했네요. 지금 이 프로필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18의 여고생 남진희 양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낙점을 했잖아요. 그 이어서 중앙선대위 사령탑에 이렇게 30대 여성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여성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는 백방으로 뛰면 뭐합니까? 후보만 지금 당에서 뭔가 좀 받쳐줘야 되자는데 당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 좀 힘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딱 봐도 이건 논란되는 발언인지 몰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이 글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글을 남겨 이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내용을 보시고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과 이후에도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 DNA가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자초한 뭐 그런 SNS 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저학력이면 어떻고 빈곤층이면 어떤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라고 SNS에 썼고요. 또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학력과 빈곤계층, 노인층을 향한 혐오 종합 선물 세트다. 어떻게 이런 저열한 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 선대위 핵심 인물일 수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SNS가 양날의 검이에요.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발언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득보다는 독이 된다는 사실 뭐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꼭 깨달아야 될 맞아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송영길 대표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아요. 최재범 교수님. 그렇죠. 뭐 송영길 대표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 그 자체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과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경청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런 자세가 아니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국민이 말을 옳은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국민이 옳은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 갖는 순간 그 정당은 패배합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이거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다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3박 4일의 호남 일정, 메타버스 일정 마무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만 외쳤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이 영광을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마치 박성배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4번 불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3박 4일 광주 전남 메타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하는데 혹여 이 자리에 이 후보 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도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이 전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이름을 4번이나 외쳤는데 보신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 고향 맞냐? 이낙연 대표님 잘 계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영광굴비 구워 맛있게 먹으면서 이 전 대표님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이러한 언급이 오히려 내 곁에는 이 전 대표가 아직 없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 지난 2일 선대위 발족 이후에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최재범 교수님 뭔가 동선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마지막 일정을 전남 영광 이낙연 전 대표 고향 영광에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짜 두 사람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함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저는 앞으로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더 큰 뜻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적인 예가 오영훈 의원이에요. 오영훈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이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 캠프에서 아주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가서 도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극적인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면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언제쯤 이재명 후보가 내민 손을 잡아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낙연 전 대표 와 그 오영훈 의원 간에 오영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 되는 문제를 가지고 소통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럼 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로 극적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보고 계시겠죠. 야, 저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네요. 권상희 평론가님, 극적 타이밍 언제일까요? 극적 타이밍은 사실 이낙연 전 대표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입장이나 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60%대 뭐
호남 지지율만으로 보면 그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를 해주는 것, 직접 동행을 해주는 게 구원투수로서 직접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우원식 의원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극적인 타이밍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플랜 B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플랜 B로서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는 이낙연과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 뭐 오영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한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등판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관측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랜만에 이름이 대선 국면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 다른 일정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주제가 이거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뭐 지금 양강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뭐 비집고 들어갈 틈새도 아주 좁아져 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내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야? 또 뭐 노욕이다 노추다 뭐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뭐 비난 중상 모략 뭐 또 이 조롱 그러나 그걸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이 나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아니할 말로 최재명 교수님 시청자분들과 일각에서 할 질문을 본인이 일단은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다 아시고 계시네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뭐 예상 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학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면 손학규 지금 전 대표께서 출마하시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제가 볼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선을 위한 출마 물론 본인은 그렇게 나오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가 예를 들면 민생당 대표까지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은 존재감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대선 출마 일성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일단은 거창해요. 그런데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권상희 평론가님, 손학규 전 대표가 이분을 만나서 또 화제가 됐어요. 역시 선거 국면에서 꼭 등장하는 선거 국면은 왠지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광화문 사무실 직접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캠프 참여를 제안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뭐 사실 대선 출마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는 이유. 윤석열 후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제 2017년 7월에 만났던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남 자체를 뭐 사진으로 남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글쎄요. 21세기 우리 정치권은 과연 시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요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국면에서 누구를 모시느니 모시러 가느니 등등이요. 글쎄요. 그런 걸 바라보는 유권자들 마음은 씁쓸할까요? 기쁠까요?